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업 보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주 상징적인 회사 중 하나인데요. 보잉의 B-29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럼 보잉은 무시무시한 전투기만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마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라면 전투기를 타본 적이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잉이 만든 비행기를 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잉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수백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은 보잉 737 맥스의 추락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 알아야 할 기업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1916년 윌리엄 보잉이 시애틀에서 창립한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이자 방위산업체입니다. 보잉은 비행기, 로켓, 위성, 통신 장비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더 쉽게 말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항공회사들과 달리 보잉은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보잉은 NEXT 사업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개인용 항공기를 제작하려 했지만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해 회사 자금 상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 9월 이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잉도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위해 미래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잉이 이 사업을 아예 접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잉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보잉이 고객사로 확보 중인 항공사는 무려 190여 곳이 넘는데요. 거의 모든 미국의 항공사는 보잉의 고객입니다. 유럽에서는 KLM, 네덜란드 항공, 폴란드 항공, 아이슬란드 항공 등도 보잉을 주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티웨이 등도 보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잉을 사용하지 않는 항공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렇듯 보잉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의 성공 신화는 세계 2차 대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보잉은 정상급 군용기와 폭격기 개발업체로 올랐으며 자사의 여객기를 기반으로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등을 생산하여 군수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쓰였던 군용기를 폐기하기 아까워서 여객기로 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여객기 707을 내놓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잉은 항공산업에서 에어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1등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이런 보잉에도 약점과 악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바로 보잉의 안전성입니다. 2010년 보잉의 최대 경쟁업체 에어버스는 대표 모델 A320의 성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바로 전보다 훨씬 커진 엔진이었는데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이 15%나 향상된 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 파일럿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간단한 훈련만을 통해서도 이 기종을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이 기종을 A320neo라고 불렀고 이 기종 덕분에 항공사들은 항공 유지비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보잉에게 에어버스와 비슷한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주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보잉은 아니다, 우리도 곧 그런 기종 만들 테니 우리랑 계약하자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잉이 에어버스를 따라하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에어버스의 비행기보다 보잉의 비행기가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좀 더 작죠? 그래서 에어버스는 엔진이 커져도 하단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엔진이 땅에 닿지 않는 반면 보잉은 키가 작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큰 엔진을 부착하면 하단에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엔진이 땅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잉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큰 엔진을 부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입니다. 전보다 커져버린 엔진을 기존에 붙여놨던 곳보다 약간 위에 부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날개 아래에 붙어있던 엔진이 이제는 날개 위에 붙어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37 맥스입니다. 이렇게 보잉 737 맥스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에어버스를 따라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무리한 시도에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잉 737 맥스 개발 당시 보잉 내부에 경험이 많고 유능한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은 인건비 문제로 보잉을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시작하면서
복잡하고 섬세한 비행기 설계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진을 그냥 날개 위로 달아버리니 주행 시 비행기의 앞부분이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엔진의 위치를 바꾸게 되었다면 비행기 또한 재설계를 해야 예전과 똑같은 원리로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에어버스를 하루라도 빨리 더 따라잡고 싶었던 보잉은 비행기를 재설계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비행기를 강제로 밑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새로운 비행기를 어떻게 개발해? 그냥 소프트웨어 깔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바로 MCAS라고 불렀는데요. 보잉은 최대한 에어버스와 유사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MCAS 시스템에 대해 묵인합니다. 우리가 MCAS를 개발했어! 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를 잘 설계한 거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보잉은 에어버스처럼 737 맥스 또한 조종사들이 최소한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아이패드를 통해 2시간짜리의 짧은 교육을 받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짧은 교육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동영상 트레이닝에는 새로운 시스템 MCAS에 대한 시스템이 일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MCAS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수많은 미국 조종사들이 정부의 737 맥스는 갑자기 기수가 급격히 내려간다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말이죠. 오작동을 한 건 MCAS였는데 비행기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2018년 7월에 보잉 737 맥스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탑승자와 승무원 189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비행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장과 부기장은 레퍼런스 핸드북을 통해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핸드북에 오작동하는 MCAS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고 12분 뒤에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티오피아에서 보잉 737 맥스가 연이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승자 157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이때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오작동하는 MCAS를 해제시킬 수 있었지만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없고 존재조차 모르던 MCAS를 해제시키기에는 불가능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실은 이렇게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보잉 측은 앞으로 조종사들이 어떻게 MCAS를 끄고 키는지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켜고 끄는지도 몰랐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회사 간의 경쟁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초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행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즉각 해결하기 때문에 보통 같은 이유로 같은 비행기가 이렇게 단기간에 추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보잉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항공기를 승인해준 연방항공청과 보잉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을 대상으로 회사 내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채팅을 압수했습니다. 이때 직원들끼리 한 채팅 대화 내용이 유출됐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채팅에서 한 직원이 너 같으면 보잉 여객기에 가족을 태울 수 있겠느냐? 난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도 No, 나도 못 태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이메일에서는 난 아직도 내가 은폐한 일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 라는 글도 발견했는데요. 보잉 737 맥스의 결함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보잉의 CEO 데니스 뮬런버그에 대한 유가족들의 사퇴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2019년 12월에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빗 켈빈이 새로운 CEO 자리를 맡으면서 보잉을 좀 더 투명한 회사로 만들어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보잉이 입지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보잉은 작년 연방정부에 약 73조가량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연 매출이 100조가 넘는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였죠. 그런 회사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한들 어떻게 73조라는 자금을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잉은 그동안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엄청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보유 현금을 자사주에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데니스 뮬런이 보잉의 CEO 자리에 있었던 4년간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식으로 뽑힐 만큼
보잉은 월스트리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전 CEO 뮬러는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잉뿐 아니라 미국의 항공업계가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쓴 비용은 잉여 현금 흐름의 무려 96%에 이릅니다. 벌어들인 현금의 거의 대부분을 주주환원에 썼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5년간 보잉이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약 47조 9천억 원입니다. 보잉과 아메리칸 그리고 유나이티드 같은 항공사들이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은 돈은 합해서 무려 100조 원이 넘지만 보잉이 2018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3억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과 확연하게 대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위해 창업 후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사주도 딱 한 차례만 매입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며 너무 짠돌이 정신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위기의 상황을 미리 대비했었다는 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나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잉 외에도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날드, 홈디포 등의 공통점은 돈은 너무나도 잘 버는 기업이지만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을 다소 극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우량한 기업으로 인지되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사실상 이들은 순자산이 때로 0이거나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에 재무 상태로는 취약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우량주들은 우량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보잉의 주가가 다시 훨훨 날아오를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건 그 누구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콜로라도 덴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회항하고 엔진 파편이 민간에 떨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미 연방항공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사고가 난 보잉 777 항공기 128대의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보잉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보잉의 큰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보잉의 가장 큰 주요 고객사인 중국은 737 맥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잉 비행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여객기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중형 여객기 C9191을 개발해 조만간 항공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새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경쟁자라고 하기엔 보잉과 에어버스가 막강한 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여객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중국 항공사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주문하지 않겠죠. 또 보잉 737 맥스가 추락한 뒤 CEO 뮬렌버그가 해고가 아닌 사임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해고를 하면 737 맥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영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간주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법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뮬렌버그는 조종사들이 조정을 하지 못했다라며 조종사 탓을 했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뮬렌버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난했지만 뮬렌버그는 퇴직 보너스로 360억 원을 챙기고 매년 약 9억 4천만 원의 연금수당 자격까지 주어졌습니다. 또 경영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된 39,506주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뮬렌버그가 주식을 포기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로 받은 정확한 보상 내용은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잉의 현재 주가를 짧게 보시겠습니다. 보잉의 시가총액은 147조 1,055억 원입니다. 보잉의 3월 2일 주가는 223불이며 EPS는 마이너스 20.73입니다. 52주 최저가는 89불, 최고가는 297달러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실까요? 갈팡질팡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또한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가에서는 과연 새로운 CEO 켈빈이 앞으로 보잉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과 기대가 동시에 있습니다. 점차 737 맥스에 대한 운항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보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작년에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조건 보잉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보잉이 앞으로 어떠한 신뢰를 쌓아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나나였습니다.